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퀀트 레벨 2 수업인데요. 저희가 총 5회에 걸쳐서 하는데 어떤 날은 3시간이고 어떤 날은 3시간 반이고 어떤 날은 4시간이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3시간 반입니다. 자, 책은 이제 2020년 거를 쓸 건데 여러분 시험은 제가 듣기로는 2021년 시험 대비인데요. 2021년 책이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2021년 책은 2020년과 동일하다 합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동일해서 이걸 보셔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혹시 페이지는 바뀔 수 있을지언정 아마 그것도 안 바뀔 거예요. 전체 교재가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페이지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핸드아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아웃 드린 것 중에 거기가 저희가 5회, 요번에 5회인데 거기 수업 일정이 6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5회 반 정도 한 적이 있어서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 있고요. 요번에는 이제 시간을 늘려서 한 번에 시간을 늘려서 해서 아마 요번에 5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족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6회차를 따로 별도로 어떻게 녹화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빅데이터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없다가 한 2년 전에 추가됐는데 내용이 어떤 이 빅데이터나 이쪽은 머신러닝은 완전히 정립된 게 아니에요.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방법을 쓰다가 하나 잘 맞네 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통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오랫동안의 학문적인 기초가 있는 반면에 아직은 이 머신러닝 쪽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방법론이 그냥 무지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어느 게 잘 맞느냐 서로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방법, 저 방법 소개하다 보니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2, 3년 전에 책이 한번 나왔다가 내용이 너무 난삽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작년에 다시 이제 2020년 책이 또 바뀌었어요. 그 머신러닝 부분이. 근데 아직도 또 바뀔 것 같아요. 몇 년 안에 머신러닝. 왜냐하면 아직도 이렇게 통계처럼 기초적으로 쫙 정립된다기보다는 그 분야를 가르치시는 분이 그냥 이것저것 소개를 많이 해서 아직 덜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분야를 이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우선 1회차 한번 수업 일정 1회차를 보면요. 레벨 1에 복습해갖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하고 테스팅 프로시저가 있어요. 그거를 복습을 할 건데 테스팅 프로시저는 그거 빼고요. 왜냐하면 오늘은 내일 또 해야 돼서 그거 빼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만 간단히 복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레벨 1에서 보면 퀀트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았는데 레벨 2에서는요 퀀트가 너무 어려워요. 한때 픽스드 인컴도 어려운데 어려운 부분 다 빠지고 그냥 비교적 쉬워졌어요. 근데 퀀트는 너무 어려운 데다가 또 어려운 부분이 추가가 돼가지고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포기를 하시고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한데요. 그럼 잘 안 될 거는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할 정도로 내용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몰아서 나중에 외우겠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절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샘플링 디스플레이를 복습을 할 건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레벨 1에서 우리는 제일 알고 싶었던 게 모수예요.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알고 싶은데 이것을 알 수는 없어요. 모집단은 모르는 상황을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표본은 알아요. 표본의 자료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도 계산해보고 표본 분산도 막 계산을 했는데 이 표본의 자료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이제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추리 통계학이 레벨 1에서 전반부 말고 후반부는 추리 통계학입니다. 이 추리 통계학도 여기도 다 추리 통계학이에요. 자, 그럼 추론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아는 건 이거죠.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는 거와 알고 싶은 것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관계를 모르면 추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 그 전에 이렇게 했어요. 모집단이 있고 표본에 그 일정하게 해서 표본을 다 추출해 봤더니 표본마다 X바가 있고 이 X바 아는 거와 알고 싶은 건 뮤 그냥 관계를 한번 추출해 보니까 X 작은 동그라미 표본이 이렇게 많이 있겠죠.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집단 평균하고 일치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이렇게 이거와 일치하고 X바의 평균 분산 분포 모양은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정비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평균 분산 분포 모양. 우리가 레벨 1에서 맨 처음에 배운 게 뭐냐면 평균 분산 분포 모양 배운 게 그 다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이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책으로 들어가는데요.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2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37페이지는 리딩 4라고 되어 있고요. 페이지가 없어요. 238페이지가 페이지가 있고 237페이지에 보니까 Introduction to Linear Regression이라고 나왔어요. 이번에 배울 거는 Regression이에요. 좀 더 글자를 쓴다면 Regression Analysi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뭐냐? 회귀 분석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리니어라고 붙었는데 우리는 리니어만 하지 선형이 아닌 경우는 안 합니다. 자,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의 목표는 뭔가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Y를 예측하고 싶어요. Y를 예측하고 싶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Y를 어떻게 예측하면 될까요? 자, 어느 회사에서 예를 들면 앙골라의 옷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앙골라의 남성 옷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뭐를 알아야 돼요? 남자의 키라든지 이런 체격이라든지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이런 키를 보겠습니다. Y가 앙골라인의 키예요. 그걸 예측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레벨 1에서 배운 거에 따르면 가장 좋은 방법은 평균값 구하는 거예요. 기대값, 평균값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이 170이라 그러면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앙골라인의 키는 170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평균 보면 이렇게 분포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평균이 170인데 이렇게 앙골라인에 분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분포해요. 그래서 평균만 알면 대충 상당 부분은 우리가 알아요. 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대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간 어긋날 수 있지언정 이렇게 희한하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평균만 알면 머릿속에 대충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이거 왜 조금 더 알면, 분산이라도 알면, 분산을 알면요,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이렇게 생겼는지에 따라 옷의 옷의 길이를 어떻게 정할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레벨 1에서 배운 지식을 이용해 보니까 Y를 예측하는 방법은요, 평균, 분산, 조금 더 알면 분포 모양, 정규 분포라는지 아니면 이런 분포라는지 이 분포 모양을 알면요, 그 키에 따라서 옷의 유형을 몇 개를 할지 다 정할 수 있고 옷을 그 유형에 따라서 몇 개를 만드는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예측 방법 보니까 레벨 1이니까 평균 이용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진화하면 분산, 분포 모양 이용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달라집니다. X를 이용해서 Y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전제는 뭐냐? X와 Y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없으면 Y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Y가요, 어떤 지나가는 적이 있는 여대생이라고 해볼게요. 저 사람이 키를 알고 싶어요. 근데 키를 알고 싶은데, 우리가 사전에, 그 전에 배운 지식에 따르면 평균을 내는 방법. 여대생의 평균 키, 구글에 찾아가지고 여대생의 평균 키를 보고 예측을 하면 됩니다. 근데, 다른 정보를 얻었어요. X가 이 아버지의 키인데, 아빠의 키가 보니까요, 190cm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엔 그 딸의 키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우리 평균 키보다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하죠. 175쯤 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평균으로 하는 것보다 관계가 있는 X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면 좀 더 잘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기대값을 하되 이렇게 아빠의 키를 이용해서 그 여대생의 평균 키를 예측한다면 더 정확한 예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예측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 관계 있는 X를 이용하면 예측하면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회귀 분석이에요.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Y를 예측하는데 X를 이용해서 예측하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 1에서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회귀 분석 다음에 리딩 6부터는요, 우리가 시계열 분석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 했더니, 그것도 Y를 예측하는 거예요. Y를 예측하는데, Y가 예를 들면, 날로 판매량을 해볼게요. 날로 판매량인데, 분기별 데이터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언제 많이 팔리고 언제 안 팔리냐 했더니 여름에는 안 팔리고요. 봄부터 안 팔리기 시작해요. 여름에 안 팔리다가 이제 겨울 되기 시작하면 많이 팔려요. 그래서 날로 판매량 봤더니 매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시간이고 1, 4분기 3, 4분기부터 많이 팔리기 시작, 4, 4분기도 많이 팔리기 시작해서 1, 4분기 많이 팔리고 2, 4분기 떨어지고 3, 4분기 또 낮아 있고 이런 패턴을 이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날로 판매량을 예측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측하면 됩니까? 했더니 평균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패턴이 있으니까 이 패턴을 이용해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Y에 패턴이 있게 되면요, 패턴을 찾는 거야. 패턴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점을 그어서 굉장히 훨씬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레벨 1에서 한 Y에 대한 예측은 평균 좀 더 쓰면 우리가 이제 분산이나 분모양을 이용해서 예측한다면 이제 회귀 분석에서는 X를 이용해서 Y를 예측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는 패턴을 보고 예측하는 거예요. 패턴을 보면. 이해됐습니까? 자, 핸드아웃에 1번 한번 보면요. 1번. 동그라미 1번만 읽고 등 뒤에 서 있는 여대생의 키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추가적인 정보도 없다. 이때 가장 합리적인 예측값은 무엇입니까? 하면요. 평균값을 구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구글에서 평균값 구하면 되는 거야. 동그라미 2번. 여대생의 아버지 키가 180cm를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여대생의 키를 어떻게 예측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면 우린 벌써 알아요. 아빠가 키가 크면 딸의 키도 클 거다. 해서 어떻게 하냐? 마음속에 이걸 갖는 거야. 단순히 평균을 하지 않고 아빠의 키를 전제로 해서 근거로 해서 딸의 키를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부녀 간의 키를 나타내는 산점들은 다음과 같다 했어요. 그래서 아빠의 키를 이용한 아빠 키가 있고요. 딸의 키가 여기 있어. 그러면 자, 지금까지 만약에 이거대로 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딸의 키, 이게 Y예요. 여기 딸의 키. 이거 Y 좌표의 평균값을 구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아빠 키를 이용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빠 키가 180이라고 했죠. 180이요. 그럼 180에 있는 관찰점들이 이것들일 거 아니에요?
요거의 평균 키가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입니까? 여기서 볼게요. 딸의 키의 평균값 구하는데 아빠 키가 180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얘기는 아빠의 키가 180인 이거의 분포의 평균값이 바로 이거고, 이건요 그냥 딸의 키 y좌표의 평균값이고. 이해됐습니까? 거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정확할 것이냐 하면 당연히 180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 기대값 구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자, 그럼 회귀분석은 뭐냐 했더니요, 회귀분석은 이건데 선형이래요. 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선으로 쫙 선으로 표시한 게 선형으로 회귀분석이에요. 그럼 선이 아닌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많습니다. 선이 아닌 경우도 많겠죠.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으로 다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y는 x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럼 선으로 만들면 돼요. 뭐냐면 g를 x라고, x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y는 g가 되네요. 선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라든지 이렇게 생긴 거라든지 어떻게 생긴 것들은요 다 선으로 어느 정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귀분석을 할 때 선만 해요. 선만. 왜? 다른 경우도 있지만 다 선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됐나요? 자, 이제 어디 보시냐면 책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책으로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2.1 소제목 Linear Regression with One In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은 독립변수가 하나인 Linear Regression 회귀분석을 할 건데 239페이지 맨 위에 네 번째를 보니까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이 빨간 선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의 키는 x라고 표시하고요. 딸의 키는 y라고 표시했어요. 그럼 빨간 선은 선이니까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선이니까 y는 a 더하기 bx 이런 스타일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 그죠? 근데 A, B 하게 되면 나중에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게 되면요. A, B, C, D, E, F, G 하다 보면 알파벳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페이지 239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 B0, B1, X 이렇게 표시합니다. 저 선은 근데 거기 또 하나 뭐가 있죠? 엡실론 그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선 자체는 이거예요. 선 자체는 선에는 이렇게 엡실론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이니까. 그죠? 그러면 아빠의 키가 180인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180에. 그럼 딸의 키는 아버지 키가 180이면 딸의 키는 다 일정한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애는요, 더 훨씬 크고 어떤 애는 작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빠의 키가 180일 때 딸의 키를 보면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아빠의 키가 160이면요, 160일 때 딸의 키가 일정한 게 아니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여기에 평균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점들. 요 파란 점은 아빠의 키가 160일 때 딸의 평균 키. 여기 파란 점은 아빠의 키가 180일 때 딸의 평균 키. 이해됐나요? 그래서 파란 점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Expected value y 기본 x가 160일 때의 딸의 키, 평균. 요 점은 Expected value y 기본 x equal 180. 180일 때의 딸의 키의 평균. 이 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선을 연결해서 이게 선형인 경우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평균을 연결해서 선형이
경우를 다루고요. 선형이 아닌 경우는 우리 제외되고. 자, 핸드아웃에 핸드아웃 넘버 2고요. 페이지 3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2라고 보면 y값은 확정적이 아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키가 180일 때 딸의 키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점들이 5개가 표시되어 있어요. 더 표시했으면 좋겠는데 표시할 방법이 없어서 5개만 표시했어요. 읽어볼게요. 그 오른쪽에 있는 글. 왼쪽 그림은 x의 값이 10일 때 y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5번 시행한 경우로, 5번 시행한 점이 5개라요. 시행한 경우로 y값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y의 값은 평균적으로 60. 그러니까 여기가 60이라는 얘기예요. 고경. 그리고 60. 즉 이렇게 해야 된다. 다른 요인의 영향에 따라 60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다.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똑같죠? 평균 키는 아빠의 키가 180일 때 딸의 평균 키는 여기지만 다른 요인에 따라서 엄마가 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유전적인 인자도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서일 수도 있고 뭐 등등 뭘 많이 먹어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의 평균점들을 연결한 게 뭐라고? 그게 뭐예요? 회귀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평균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서는 160 썼고 180 썼지만 이제 다 손을 연결했으니까 여기다 숫자를 쓰면 안 되는 거겠죠? 일반적인 x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b나 플러스 b1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요 점을 여기 점을 볼게요. 이게 아빠의 키가 180인데요. 평균은 170이라고 해볼게요. 딸의 키가 170이에요. 근데 얘는 이별나게 더 커. 얘별나게. 그 아이는요. i번째라고 볼게요. 그 아이는 b나 플러스 b1 아빠, i번째 아빠. 이거면 안 되겠죠. 왜냐면 더 크니까. 그래서 뭐가 있으냐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에라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딸의 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는 아빠 키. 그 다음 다른 요인은 타요인이 있어. 아빠 키에 타요인이 있고 타요인은 모두 다요 엡실란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엡실란. 아빠 키 이외에 모든 타요인은 엡실란으로 표시됐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있는데, 핸드아웃에요. 페이지 3에 그림 11.3, 11-3에 다양한 x에 따른 y값이 있고요. 거기다 쭉 선을 연결한 거예요. 그렇게 선을 연결했더니 선이 되고, 우리 회귀 분석은 그런 선인 경우만 공부할 거예요. 자,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독립변수가 있고요. 종속변수가 있는데, 독립변수는 independent variable이고, 종속변수는요, dependent variable이에요. 지금 딸의 키가 아빠의 키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빠의 키가 딸의 키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아빠의 키가 딸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아빠의 키가 독립변수를 x로 놓고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를 y로 놔요. 그건 하나도 우리 고등학교 때 한 거라 뭐 큰 어려움이 없죠.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잘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거꾸로 놓으면 안 돼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x가 독립변수, x가 y에 영향을 주는 거지 y가 x에 영향을 주게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하고요. 주식시장 변동하고요. 한국 주식시장을 보겠습니다.
어디가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아마 미국이 영향을 주지 한국이 영향을 주는 경우는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한국 시장이 작고 미국에 비해서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끝나면 바로 한국 시장이 오니까 영향을 이렇게 줄 거예요. 물론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보면 주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기 전에 항상 뉴스에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다. 왜?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가나 또는 상승률이 X고 한국의 경우는 Y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보면 CO2의 양과 지구의 지구 표면의 온도. 어디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CO2 양이 많아지면 지구 표면의 온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게 X고 이게 Y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잘 찾으시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럼 엡실론에 대해서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타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맥주를 보면 병맥주하고 캔맥주가 있는데 저번에 통계를 보니까 정확한 통계를 보니까 캔맥주의 소비량은요, 판매량은 온도가 큰 영향을 준대요. 병맥주는 온도가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캔맥주가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이제 더우면 길거리 가다 보면 더워요. 그러면 맥주가 땡기는데 그때 병맥주를 잘 안 마시고요. 다 캔맥주 마셔요. 왜냐면 버리기도 편하고 들고 다니기다 길거리 가다 들고 다니면 마시기도 좋잖아요. 병맥주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하니까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어느 게 독립변수가 어느 게 종속변수입니까 했더니요. 캔맥주의 판매량은 종속변수고 온도는 독립변수입니다. 그죠? 제가 엡실론을 설명한다고 해놓고 얘를 잘못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광고를 보겠습니다. 광고를 많이 하면 야구 게임을 하는데 광고를 막 하면요. 거기서 맥주 광고하면 사람들이 맥주 막 주문해서 먹어요. 자, 그래서 광고가 많으면 맥주의 판매량이 올라가는데요. 여기에 그게 X가 광고고 캔맥주의 판매량이 Y인데 캔맥주의 판매량은 광고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온도. 보통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 27, 8도까지는 온도에 영향을 안 받는데 27, 8도가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맥주가 땡기기 시작하면서 캔맥주의 판매량이 급히 올라간대요. 자, 그래서 이 온도는, 이 경우에 온도는요, 여기에 들은 이게 광고라면, 광고 위에 타요인들은 다 여기다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굵은 글씨 에라텀 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나와보면 리그레션 코이피션트라고 되어 있고요. 리그레션 코이피션트 윗줄에 보니까 we refer to intercept B0 and slope coefficient B1 했어요. 이건 기울기고요. intercept. 요건요. 기울기, slope. 왜 slope냐면 이렇게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3이 기울기잖아요. 이 기울기. 그럼 3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X가 한 단위 올라가면 Y는 평균 3단위씩 올라간다. 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자, 이제 노테이션을 봤는데 이 노테이션은요, 모집단에서 이래요. 모집단에서. 근데 우리는 모집단은 영원히 모릅니다. 모집단의 X와의 관계는 몰라요. 동그라미, 표본에서만 이제 것만 알아. 그리고 표본의 걸 가지고 모집단을 유추할 거예요. 자, 그래서 큰 동그라미는 모집단이고 작은 동그라미는 표본이에요.
그럼 모집단의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저기 썼나요? 그대로 여기다 옮겨보겠습니다. i번째 관찰 값은 이렇게 표시한대요. 이것은 i번째 y값이고요. 평균값. 이거 선을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평균값은요. 평균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냥 i를 원래 쓰는 게 맞는데 칠판이 복잡한 경우가 많고 막 쓰면 복잡해져서요. 자주 빼기도 합니다. 지금은 쓰고 나중에는 자주 빼요. 이렇게 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럼 이제 모집단에서 기호는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모집단은 모르거든요. 이제 표본에 그걸 쓰기로 해요. 자, 표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은 yi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 비슷한 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표본은 b나 hat로 표시합니다. b1 hat로 표시하고요. 여기선 epsilon hat로 표시하지 않고 우리 책은 뭐로 표시했나 잠깐만요. 2로 표시했나? hat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hat로 표시했는지 2로 표시했는지 해트를 표시했네요. 해트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회기선. 선이잖아요. 노란 선이잖아요. 여기도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은 이렇게 표시해요. 이 expected라는 기호는요, 표본에서는 쓸 수 없는 기호예요. 모집단에서만 쓰는 기호예요. 그리고 혹시 통계학에서 회귀 분석을 공부하신 분들은 있는데 거기서 쓰는 기호하고 여기서 이 책에 쓰는 기호하고 완전히 틀려요. 보통 B낫이나 B1은 일반 통계학에서는 모집단에서 안 써요. 표본에서만 쓰지. 근데 우리 책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책만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아마 이렇게 쓰게 된 이유는 우리 여러분 캡엠 모델에 보면 베타값 있죠? 베타값, 베이라값. 그 베이라 모집단에서요. 요 B1이 베이라예요. 그 베이라. 캡엠 모형의 베이타가 나온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 B1이에요. 그 베이타하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책은 캡엠 모형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책들은 베이라0 더하기 베이라1 xi 이렇게 씁니다. 자, 우선 기호 쓰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회귀 분석에서. 회귀 분석이 다 어렵다 그러 하세요. 근데 평균 분산은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X가 들어가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니고, X를 이용해서 Y를 좀 더 잘 예측하려고 하는 거고, 그냥 예측하려고 하는데, 선이 제일 쉬우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거라 선을 배우는 거예요. 선. 회귀선 중에 회귀 분석 중에 선형 회귀 분석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했더니 우리 여기서 열심히 뭐부터 했냐 했더니 관찰점이 있는 다음에 노란 선을 구했어. 선 구하기. 그래, 즉, 요 선 구해보잖아요. 선. 요 선을 구해봅시다. 하는 거예요. 아, 참, 여기서 하나 빼먹은 거 있다. 우리가 요거를 에라텀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이건 에라텀이라고 부르지 않고 residual,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잔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hat도 요것도 유심하세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
그리고 모집단과 표본은 우리 모르고 그런데 뭐로 구분해? 해트로. 해트가 있느냐 없느냐로 차이를 둡니다. 이 노란 선 구하는 게 다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리그레션 식 이퀘이션 구하기. 이 식은 표본에서 구하는 거예요. 표본에서. 우리는 영원히 모집단을 모른다고 가정합니다. 자, 저 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좌측, 우측 똑같은 관찰점입니다. 제가 조금 다르게 잘못 그린 거지 똑같은 게 똑같아. 그럼 회기선을 구해야 되겠는데 어떤 회기선이 좋을까요? 그러면 x와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선으로 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계를 잘 나타내는. 이렇게 1번 있을 수 있고 2번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해볼게요. 어느 게 좋은가요? 그러면 1번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1번은 잘 나타내는 반면에 2번은 x와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면 회기식은 이렇게 구합시다. 이렇게 안 구하고.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1번과 2번이. 가만히 보니까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로 와보겠습니다. 여기가 170이라고 하고 여기는 175라고 하겠습니다. 아빠의 키가 180이면 딸의 키는 대충 평균적으로는 170이에요. 근데 이 얘는 평균보다 커서 175야. 그죠? 자, 그럼 얼마만큼 오차가 생긴 거예요? 얘는 5만큼의 오차가 생긴 거예요. 얘는. 다른 애는 다른 오차가 작을 수도 크지만 얘는 오차가 5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빠의 키가 180일 때 예측값은 얼마예요? 170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 얘의 값은 175인 거예요. 그죠?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자, 그럼 여기서 관찰점 하나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관찰점 하나를 봤어. x의 값이 180이에요. 예측값은 어느 거예요? 아빠의 키가 180일 때 이 딸의 예측값은요, 딸의 키 예측은 이거요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실제 값은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럼 얼마만큼의 오차가 생긴 거예요? 이만큼의 오차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오차를 다 그려볼게요. 제가 관찰점 하나만 봤거든요. 오차를 다 그려보겠습니다. 오차를 다 그려보면요, 요 점의 경우에는 실제는 여기고 예측값은 어디입니까? 여기겠죠? 오차가 얼만큼 생긴 거예요? 파란 만큼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요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측값은 얼마예요? 했더니 노란 선상의 값 요거고 실제는 얼마예요? 요거라. 오차가 얼만큼 생긴 거예요? 이만큼. 자, 여기서 오차를 다 표시해 볼게요. 그 표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오차를 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둘의 차이,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예요? 오차가 작고 오차가 큰 거예요. 오차가 예측할 때 오차가 정확히 예측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오차를 적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차를 적게 하기 위해서 한번 표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요 점은 요거는요 실제 값이거든요. yi예요. xi라고 해볼게요. x의 관찰값이 xi일 때 실제 값은 yi고 예측값은 뭐로 표시하면 될까요? 여기서 표본만 봅니다. 뭐로 표시하면 됩니까? 네, 요 y 해트야. 요게 예측값이요. 요건 실제값 표시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이게 실제값, 이건요 예측값이요. 실제값과 예측값.
그 차이가 뭐야? H가 있을 때 생기는 오차죠. 관찰점은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이잖아요. 여러 점. 그죠? 여러 점이잖아요. 여러 점의 오차를 다 합쳐. 이것을 오차를 적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1번 같이, 2번이 아니고 1번 같이 하려면 이 오차를 적게 하는 거예요. 미니마이즈 하게 하는 건데, 이 상태로 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화돼. 왜냐하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 돼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다 0이 돼버려요. 그럼 통계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된 걸 방지하려면 항상 제곱을 해버려요. 제곱을 해. 제곱을 해서. 근데 미니마이즈 하는데, 미니마이즈는 뭐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뭐를 구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선을 구하는 거예요. 선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를 구한다는 얘기랑 똑같냐 하면 이 개수를 구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이렇게 생긴 선을 구하는 거, y는 2 더하기 3x를 구하는 거예요. 이 선을 구한다는 얘기나 절편 개수가 2고 기울기 개수가 3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최소화하는 선을 구하는 건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b not hat와 요거 절편 개수와 b1 hat를 구하는 거. 결국 오차의 합을, 물론 제곱을 했죠. 오차의 합을 최소로 하는 기울기 절편 개수와 기울기 개수를 구하면 우리가 회기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9페이지에 밑에서 쭉 보면 식이 2번 있죠. 2번. 그게 이건데, 자, 이건데, 왜 이거랑 다시 쓰겠습니다. 미니마이즈 할게요. 미니마이즈. B not hat, B1 hat인데, yi 빼기. 저기서 yi hat는요, 뭐냐, 이거잖아요. yi hat가. 그래서 저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b not hat 빼기 b1 hat xi 제곱. 그래서 식 2가 그게 나와 있어요. 됐나요? 자, 이거를 무슨 방법이라 하냐면, 요 페이지에 어딘가는 있어요. 어딘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딘가 있고, 나중에도 계속 나옵니다. 말이. least squares method라고 부릅니다. 최소 squares 제곱 법이에요. 최소 제곱법 뭐냐? 제곱한 거, 오차 제곱한 거를 최소화시킨 미니마이징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최소 제곱법이 이게 원조고 이걸 확장한 게 있어요. 확장한 거. 그래서 나중에 확장한 거와 원조를 구별해야 돼서 이거를 간혹 오디너리라고 앞에 붙이기도 합니다. 원조라고 이게 원조. 자, 페이지 이제 240페이지 보니까 테이블 1이 있는데요. 거기 자료가 있어요. 6 개의 자료를 가지고 241페이지 피겨 1. 피겨 1을 했더니 관찰점은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XY 좌표로 관찰점을 찍은 것은 우리가 스캐터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스캐터 플롯. 스캐터 플롯을 보면 XY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XY의 관계를 이런 경우도 있고 XY의 관계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우리 레벨 1에서 뭘 배웠냐면 상관계수는 이런 걸 가지고 했어요. 회귀분석은 상관계수하고 좀 틀리죠. 상관계수는 XY의 관계를 찾는 거라면, 관계가 깊다, 안 깊다를 찾는 거라면, 회귀분석은요, 관계를 찾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걸까요? 관계를
식으로 표시한 거야. 관계를 식으로 표시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 자, 관계가 있어. 관계가 얼마나 있냐, 있냐, 높냐, 낮냐는 상관계수라면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식으로 표시한 거야, 식으로. 관계가 있는 걸 식으로 표시했어.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왜냐?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이 상관계수 분석보다 어떤 장점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사장님 불러서, 야, 우리가 있잖아. 이제 매출을 올려야 되겠어. 매출 목표를 100억으로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직원이 매출을 딱 칠판에 적어놓고 매출을 올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요인들을 찾아봐서 우리가 첫 번째 요인, 팩터 1, 팩터 2 이렇게 할게요. 팩터 3. 근데 우리는 하나만 있다고 할게요. 단순하기 위해서. 그 팩터 1이 그냥 광고라고 할게요. 그냥 단순화해서. 상관계수만 했다면 뭘 할까요? 매출과 광고의 상관계수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관계수 0.9라고 해보겠습니다. 관계 굉장히 높죠? 그 사장이 불러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 매출과 광고는요, 상관계수가 0.9나 돼요. 근데, 그럼 사장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100억 얻을 수 있니? 하면 답변이 없어요. 그냥 상관계수는 관계가 얼마나 높냐 낮냐에 관한 얘기가 끝입니다. 회귀 분석은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대요. 매출액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20이라고 합시다. 회귀 분석이라는 건 식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 더 저기에 맞추면 이퀄하고 더하기 리지주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출액을 100억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왔네, 여기. 100억을 나오게 하려면 이것이 40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옆에 있던 전무님이 있다가 야야 광고비 말이야. 좀 더 올려봐. 한 50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50 하면 매출액은요 120이 되는 거예요. 관계식을 쓰면 이렇게 뭐가 좋으냐면 숫자적으로 모든 게 착착착착착 다 나옵니다. 만약에 상관계수 분석까지만 했다면 관계가 높다 낮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식을 찾아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계량화해서 숫자적으로 눈으로 딱딱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귀식이 훨씬 더 응용 범위가 많고 시각적으로도 숫자적으로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죠? 물론 우리가 저렇게 어려운 수학을 안 써도 이건 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이 이렇게 이 관계 있네. 찾아도 되고 우리 스케타 플롯을 이렇게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이 선이 구체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는지 찾으려면 내가 임의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나름의 정당한 방법을 이용해서 합리적인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렇게 스케타 플롯에서 내가 임의대로 이 관계네 이런 관계식을 찾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이를 다시 와서 식을 이렇게 구했어요. 최소 제곱법에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게 목표가 뭐예요? 어느 구하는 거? 이거와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식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B1 해트는요 이 페이지 241페이지에 하단에 본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캐벤 모양의 벨타 값이 이거랑 똑같아요. 볼까요? 어떤 자산의 수익률을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I란 자산의 베타 값은요. 베타 값은 이렇게 정합니다. RM은 시장 수익률이고요. 이렇게. 어디선가 아마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서 그러냐? 이렇게 돼서 그래요. 어떤 자산의 수익률은 모집단의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또는 어떤 책은 좀 더 고상하게 이렇게도 합니다. RF, 리스크 프리 레이트요. 이렇게 하시기도 하거나 아니면 편리하게는 간단히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 해서 구해서 추정한 이 값은요, 그 자산의 베타 값이에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통계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타 낫은요, 베이타 낫 해프는요, 이렇게 됩니다. Y바라는 것은 Y좌표의 평균이고요. X바라는 건 X좌표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볼게요. X좌표의 평균, 각점마다 X좌표 있을까요? 평균 대충 어디 있을까요? 요쯤 있겠죠? 여기 X좌표의 평균이 여기쯤 있겠죠? Y좌표의 평균은 어디 있을까요? 즉 Y반 어디 있을까요? Y좌표가 쭉 하면요. 관찰점이 Y좌표의 평균하면 대충 어디 있을까요? 요쯤 있겠죠? 회기선은 여기를 통과하게 돼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변형되죠? 회기선은요, X바와 Y바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회기선은요, X바와 Y바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통과하게. 자, 요 B not hat는요, 페이지 243페이지에 맨 윗줄에 있습니다. 맨 윗줄에 있고요. 242페이지에 보면 그 자료를 이용해서 막 계산한 게 있어요. 이거 계산해 보기. 근데 계산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리언스도 구해야 되고요, 코베리언스도 구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하지 여러분 보고 이거 구하라고 하는 시험 문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이제 페이지 2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Section 3, Assumptions. 1, 2, 3, 4, 5, 6이 있는데 회계 분석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가정에 만족할 때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1, 2, 3, 4, 5, 6이라는 가정에 만족하면 되는데 이 가정은 요 장 말고 다음 장에 또 나와요. 그래서 그때가 가정이 더 추가되는 게 있어서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후반부에 가면 가정에 대한 자세한 해설도 있고 가정이 어긋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치유하는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는 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24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회기식을 구했어요. 회기식 또는 회기 모형을 구했어요. 그래서 식을 구했어요. 이 모형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다음만 보겠습니다. 아빠의 키를 이용해서 딸의 키를 했는데 170cm라고 나와서 딸의 키가 예측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형이 좋으면 그래 170일 거야. 170이 아니면 1, 2cm 차이 있을 거고, 제가 모형이 안 좋아요 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평균은 170인데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키가 평균은 170인데 얼마나 오차가 생길 수 있을까를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형의 적정성이에요. 모형이 좋으면 오차가 별로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고, 모형이 좋지 않으면 오차가 많을 거니까 그에 대한 준비하고 있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모형의 적정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면, 자, 다음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그래프의 관찰점은 틀립니다. 여기서는 아까 똑같았어요. 관찰점이 똑같아서 이렇게 선을 그을까 이렇게 선을 그을까 였다면 이번엔 관찰점이 틀려요. 틀리는데 모두 다 최소 제곱법에서 선을 구했어. 그럼 선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는 선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여기도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둘 다 최소 제곱법 방식에서 구한 겁니다. 왼쪽 오른쪽. 어느 경우에 더 잘 맞을까요? 예측하면 잘 맞고 어느 경우에 잘 안 맞을까요? 하면 여기다 잘 맞을 거고 여기는 잘 안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 오차가 보니까 여기는요 오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반면에 여기는요 오차가 이렇게 큰 거야. 그럼 모형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방법 하나는 이 파란 수직선을 보면 되는, 푸직선을 보면 되는 거죠? 수직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을 봤어. 그랬더니 yi 빼기 yi hat. 그리고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혹은 요거를 대신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도 될 거고요. 그죠? 똑같은 거. 이게 크냐 작으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작다, 이게 크다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관찰점의 개수가요 3개가 있는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하고 오차가 별로 없겠죠. 그죠? 근데 관찰점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선은 이렇게 되는데 오차를 합치면 어느 게 더 클까? 여기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게 더 모형이 좋을까? 이게 더 좋을 거야 아마. 그래서 관찰점의 개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파란 선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기냐 짧아야 되겠네요. 봐야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찰점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냐인데 분산하는 건 뭐냐면 관찰점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냐 제곱하는데 평균적으로요. 평균적으로. 이게 평균 낸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 오차가 이렇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평균을 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이 어디 있냐면 246페이지 식 3인데 저랑 좀 틀리니까 여기 보시고 K-1 합니다. 이건 분산 형태를 나타낸 거고요. 만약 표준 편차 형태를 나타내려면요. 스퀘어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스퀘어루트 씌워요. 표준 편차 형태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K가 있어요. K가 뭐냐 하면 number of independent variable, 독립변수의 개수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데는 독립변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K가 1이야. 그래서 책에 보면 n-2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K가 1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제가 쓸데없이 n-2라고 하지 않고 n-k-1이라고 하냐면 다음 장에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예요. K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미리 여기서 그냥 K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표준 편차니까 뭐 요거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SEE라고 부르고요.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 들어는 봤죠? 스탠다드 에러 of estimat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표준 오차는 뭐냐 했더니 저 파란 선이야. 파란 선이 평균의 길이야. 길이. 단 제곱을 했을 뿐이지 파란 선의 평균의 길이.
자, 그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어느 게 SE가 크고 작나요? 그랬더니 SE가 여기가 작고 여기가 SE 오른쪽이 커요. 모형이 어느 게 좋고 나쁜가요? 했더니 모형이 여기가 좋고, 아까 좋다 그랬죠? 왜냐면 예측하면 잘 맞고 여기는 모형이 나쁘다. 그럼 SE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모형은 나쁜 거예요. 그죠? 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SE는 식은 복잡한 결국 뭐예요? 파란 선의 평균 길이에요. 평균 길이. 여기까지 질문이요. 자, SE는요, 크기가 표준 편차잖아요. 이게 일종의 표준 편차 아닙니까? 그죠? 표준 편차라 제일 작으면 0이고요. 크면 어디까지 갈까 하니 표준 편차는요, 상한이 없어요. 즉 무한대입니다. 자, 근데 상한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상한이 없다는 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기준점이. 무한대라는 건 숫자가 아니잖아요. 숫자가 만약에 1이다, 상한이 1이다면 기준점이 있는데 기준점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10cm, 20cm, 30cm의 표준 편차하고 0.1m, 0.2m, 0.3m를 볼게요. 그리고 제가 단위를 싹 빼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같나요? 틀려요. 엄청 틀려요. 100배의 차이가 있어요. 100배. 여기 100배가 표준 편차가 크고 여기는 100분의 1이 돼요. 여기에. 같은 건데도, 그죠? 10cm가 0.1m잖아요. 같은 건데도.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단점이 이거예요. 측정 단위를 바꿔버리면요, 그냥 막 표준 편차 값이 클 수도 있고 작게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스탠더드 에러어 에스티메이트가 50이 나왔어요. 모형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면 글쎄 모르겠어. 왜? 측정 단위를 뭐로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여기서는 스탠더드 에러가 50이 나오고요. 스탠더드 에러어 에스티메이트 50이 나오고 저기서는 100이 나왔어요. 그럼 모형이 50이 나온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측정 단위를 뭐로 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측정 단위를 다 확인해 봐야 돼. 측정 단위를 또 동일하게 했다면 여기가 모형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측정 단위가 확인이 안 되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내가 SE가 모형의 적정성을 나타낸다고 해서 SE를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측정 단위를요, 이럴 때 킬로미터, 마일로 바꾼 다음에 SE를 최악이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내가 조사를 했더니 제가 회귀 분석을 했는데 SE의 값이 0.005밖에 안 됩니다.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인들은 모형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측정 단위는 마음대로 바꾸면. 자, 그래서 이게 SE는 한도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구나. 사람들이 숫자를 얘기했을 때, 이 숫자를 얘기했을 때, 모형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할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레벨 1에서 혹시 여러분 공분산하고 상관계수하고 있은 적 있어요.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는요, 상한 하한이 딱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딱 있었어요. 공분산은 없었어요. 공분산이 50이다 그러면 이게 모형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X와의 관계가 있는 건지 하면 잘 몰라요. 왜? 측정 단위만 바꾸면 마음대로 커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상관계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는 건 절대 1을 넘을 수가 없는 거고요. 1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왜 넘을 수 없게 됐냐 하면 측정 단위를 바꿔도 값이 똑같게 만들도록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모형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방법과 똑같이 하면 되네요. 측정 단위를 바꿔 똑같게 나온다. 똑같게 나오면 똑같게만 나오게만 하면 이제 비교도 될 수 있고요. 그 상한이 또 있게 되면 우리가 1이라는 상한이 있게 되면 0.9 나오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형의 적정성의 첫 번째 게 우리가 배운 게 여기서 스탠다드 에러어 에스티메이트였다면
두 번째 이제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그게 R 스퀘어드고, 휴식한 먼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길어져서, 얘가 길어지기 때문에 먼저 휴식한 다음에 다시 할게요.